접시광입니다. 아베이 시대가 저물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14일 도쿄도의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534표 중 377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16일 자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임시국회 때 총리 선출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 7년 8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교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거 전부터 자민당 7개 파벌 중 주요 5개 파벌이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거는 요식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가 총리의 선출은 며칠 전부터 기정사실화돼 있었습니다. 이렇듯 단순하게 생각해도 스가 총리의 선출 과정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국민 투표가 아닌 파벌 정치, 밀실 정치 과정을 통해 총리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의 총리는 하원격인 중의원과 상원격인 참의원으로 구성돼 국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정당 정치에서 파벌의 힘이 강력해진 것은 자민당의 일당 독주 체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실제로 자민당은 1955년 출범 후 딱 2번 정권을 내줬습니다. 여러모로 일본 정치에 후진적인 현실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거짓말 논란이 일본을 강타했기 때문인데요. 스가 장관은 일본에서 가문, 파벌, 학력이 없는 산무 정치인으로 불리며 서민의 총리, 자수성가 총리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세습 정치인이 많은 일본 정계에서 스가 자신도 흑수저,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흑수저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1948년 아키타현의 가난한 딸기 농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로 상경해 골판지 농장에서 막노동을 하다 2년 늦게 호세이대에 진학했습니다. 골판지를 좋아하는 취향은 아베 총리와도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는 입학 후에도 생계를 위해 경비원, 카레 가게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로 인해 대학 야간부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 회사원을 택했던 스가는 정치의 뜻을 품고 가나가와 현의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중의원의 비서로 취직했습니다. 11년간 비서 생활을 하다가 1987년 요코하마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이렇듯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 포장돼 왔던 스가의 미담이 가짜였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9일 일본 주간지 슈칸분슈는 스가 장관이 가난한 농가가 아니라 사실은 부유한 농가에서 자랐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스가의 아버지는 딸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문화평론가 후루야 츠네히라는 스가의 아버지는 아키타현 오가가스정 마을의회 의원을 4연임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딸기 농사로 성공해 1959년 지역조합장이 된 인물이라며 별세 후 우길장을 받았을 정도로 성공적인 지역 명사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매출도 상당해 40년 전인 1980년도 당시 딸기 농장 매출이 무려 3억 7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공한 농가였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연매출 40억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골판지 농장에서 막노동은 대체 왜 한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학력 위조설도 불거졌습니다. 스가 장관이 도쿄 상경 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대학 야간부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간지 슈칸분슈는 사실은 야간대학이 아닌 사립대학 호세이대 법학부 정치학과를 입학해 졸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가 장관이 골판지 농장에서 막노동을 한 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도시공장에 취업하는 집단 취업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스가 장관이 골판지 공장 취업 후 2개월 만에 퇴직했으며 도쿄로 상경한 것은 딸기 농장을 물려받길 원하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며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부자지간의 갈등으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 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지어 스가 장관은 누나들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던 사실도 알려지면서 결코 가난한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장관의 미담이 과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뭐 미담이 아니라 거의 괴담 수준이네요. 거짓말 논란뿐만 아니라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가와이 안리 의원의 선거운동을 직접 도운 점도 수면 위에 오르며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사실 스가 총리는 아베 총리의 중도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총리입니다. 즉 공식 임기는 딱 1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가 장기 집권을 기대하려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1년짜리 시한부 총리직에 시작부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승리라는 부담을 안게 된 스가 총리는 과거 아베 총리가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준비를 시작한 것인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재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120만 톤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 중 2,000톤을 재정화 처리해 국가 기준치 아래로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처리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2022년이면 저장 탱크가 다 차기 때문에 그 전에 오염수를 버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정화 시험 처리는 방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속내가 시커먼 절차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말 뜬금없이 모테기 외무상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정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겨냥한 수입 규제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가 작년 4월 패소가 확정된 후에도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지자 비상식적인 억지를 부리며 일본 국민들의 시야를 한국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일본 정치인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정말 사골처럼 우려먹는 방법인데 먹힌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한일 관계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대놓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외교 경험이 전무한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게 외교에 대한 조언을 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베 정권의 대한국 강경기조가 스가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한일 관계에 대해 스가 장관은 아베처럼 강경한 입장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니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외교 분야는 스가 장관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약점으로 꼽혀온 분야인데도 시작부터 한국과 관련된 문제부터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가가 총리가 되면 외교가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비교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스가 장관은 관방장관은 원래 해외 출장을 갈 수 없다면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회담을 했을 때 한 번 떼고 전부 동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전부 보고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 총리의 취임이 확정되자마자 일본 전역에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탄생하자 특이하게도 일본의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들어 일본의 코일9 일일 확진자는 11일에서 12일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7만 6천여 명, 사망자는 1,500여 명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이 급한 일본에게 백신 개발 지연이라는 악재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본 국민에게 코일9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로부터 1억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작용 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시험 중단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 일본 정부는 이 업체와 화이자 제약에 지급할 6,714억엔 규모의 지출을 의결한 터라 당혹감이 큰 상황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점은 국민 절반인 6천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해당 업체의 백신 시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감염병 사태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자칫하면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기 전에 올림픽이 열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연이은 악재를 맞이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